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라고 있어요. 예, 예. 화물차 운전기사가 이제 피해자이고 20대 가장이었는데요. 부인이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 부인을 되게 성실하게 뒷바라지하는 이제 20대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화물차 운전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깜깜한 새벽, 한 손에 봉투를 든 남자가 걸어갑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근을 지나가고 잠시 뒤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29살 강 씨. 화물차 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근 아내와 결혼해 석 달 뒤면 태어날 딸을 기다리던 예비 아빠였습니다. 사실 뭐 뺑소니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피해 남편이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문자 내용이 좋아하는 케이크는 없어서 못 샀는데 대신에 크림빵을 샀는데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뭐 아이에게 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자 이런 식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어서 당시 어떤 그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검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답답해하면서 그 네티즌들이 아예 수사대를 구성을 하면서 검거하기 위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해결 못하면 조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니 경찰이 뭐 4명이 사실 처음에 수사를 맡았었지만 실제로는 1명의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초기에 뭐 특정 차를 가해자의 차량이라고 특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까지 했었는데 결국에 엉뚱한 차량을 또 가해 차량으로 지목을 해서 잘못된 특정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범행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차량 정비소에 CCTV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가해자를 좀 특정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범행 19일 만에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되어서 검거하게 되었어요. 사건 발생 19일 만에 피의자 38살 허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해 결국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숨지게 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운전자 허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에 뺑소니 전담반이 네. 다시 부활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나요? 예, 범인을 좀 적기에 좀 검거하는 그런 뺑소니 광역수사대라는 것도 신설을 해요. 뺑소니가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주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끼리 사실 협업해야 되고 공조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할 상관없이 아주 수사 공조 체계가 긴밀해진 것 같더라고요. 2016년도에 뺑소니 사건 검거율을 보니 거의 99%였어요. 90, 예, 99%였고 다 잡히는 거네요. 예, 사실상 다 잡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사건의 뺑소니는 사실상 검거율이 100%였어요. 다 검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사망사고 보험금 문제였어요.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는 이제 50대 가장이 만취한 차량에 찌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 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자 그제서야 남녀가 화면에 포착됩니다. 이들은 경찰이 조사할 때도 비틀대고 휘청입니다. 그 코로나 있던 상황에 치킨 배달을 또 하는 과정이었고 또 가해 차량이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는 사실 보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대두가 됐었어요. 실제로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사고 분담금이라 그러죠. 그거를 분담하고 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알아서 보장이 됐던 거예요. 이 을왕리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을 이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가 냈던 자기 분담금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왜냐하면 상당히 고의적이잖아요. 음주, 특히 만취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약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그게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뺑소니라는 게 실수로 일단은 사람을 쳐요. 그 이후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도주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라서 사실상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전히 숨거나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는 검거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 다쳤다 한다면은 최대한 그 사람을 구호하려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법률적으로도 그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도망간다? 그때부터는 정말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네.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네.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네.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 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네.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그 캡을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건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살인 전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 강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바리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분석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4월 8일 대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여성 정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자. 어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 차에 태워 잘 보내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죠? 사고 목격자일 수 있겠네요. 고마운 분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둥밍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뺑소니 해놓고 죽인 거야? 와, 그럼 목격자 행세를 한 거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평소 정 씨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년 2월 스토커 황둥밍은 정 씨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친절한 정 씨에게 반해 그날부터 추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둥밍은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하기 일수, 그리고 가정이 있는 정 씨가 분명히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나타나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인에게서 차를 빌린 스토커 황둥밍은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정 씨를 미행,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요.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 추악하게도 폐가에 데려가 추행한 뒤 결박한 채 유기했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정 씨는 차디찬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스토커 황둥민은 뻔뻔하게도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목격자 행세,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인간 말종짓을 벌였는데요. 말종이네, 말종.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로 그의 스토커 짓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그는 살인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정 씨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에서 스토커 관련 법 마련의 목소리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스토커 처벌법을 제정,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는데요.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시리즈 등 많은 화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팬층을 보유한 할리우드 톱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런데 1999년 그녀에게 오스카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인해서 펠트로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괴로웠던 이유. 펠트로, 영화 속 당신의 모습이 내 사랑의 자극제가 됐어. 지금 당장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영화 속 펠트로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단테 소이우라는 남성이 그녀를 스토킹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이우는 그녀에게 음란물과 함께 외설적인 편지를 집요하게 발송, 때로는 펠트로를 위협하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귀네스 펠트로에게 집착한 기간만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오래도 했네. 아니 이 정도면 진작 좀 격리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7년 시간을 그 고통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소유는 2000년 이미 한 차례 귀네스 펠트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주장, 결국 무죄를 판결받았고요.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퇴원 후 반성은커녕 더 집요하게 펠트로를 스토킹하기 시작. 내가 보낸 귀걸이 받았어? 당신의 예쁜 귀에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나 목표가 생겼어.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을 돌보는 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요. 그렇게 펠트로에게 보낸 편지만 무려 66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6년 오랜 세월 참았던 펠트로가 드디어 폭발. 소유를 스토킹 혐의로 다시 한번 고소.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야. 하지만 법정에선 소이우는 펠트로에게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갑자기 법정만 오면 착해지네.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건 정말 진짜 끔찍하네 진짜.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그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죄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조금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결이 너무 아쉽죠. 네. 스타들의 사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 스토킹은 팬심도 관심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일 뿐입니다. 2020년 일본 나라시 40대 타케루 경사는 매일같이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지속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이 잡은 범죄자가 복수하는 걸 수 있죠. 복수하려고. 타케루를 미행하고 의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카나코 오니시라는 27세 여성으로요. 얼마 전 타케루가 체포했던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낸 건 단순한 협박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분명해요.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어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나코는 타케루의 스토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체포할 당시 그녀의 혐의 역시 스토킹.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경찰을 스토킹한 겁니다. 와, 이 정도면 약간 병 아니에요? 병일 수 누군가라도 스토킹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대상만 찾나 봐. 카나코는 스토킹 혐의로 타케루 경사에게 수사를 받던 중 카나코 씨,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건 범죄예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자상한 타케루 경사에게 의지를 하게 됐고 금세 그에게 사랑에 빠지며 스토킹의 표적을 바꾼 겁니다. 이후 카나코는 타케루 경사를 미행하는 건 물론 유부남인 그에게 결혼해달라며 편지까지 보냈는데요. 참다 못한 타케루 경사는 카나코를 또다시 체포! 결국 그녀는 타케루 경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체포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지. 경찰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의 집착 앞에는 법도 무의미했는데요. 2021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타케루 경사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낸 카나코. 이에 타케루 경사는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제대로 혼쭐 나야겠어. 상습 스토킹 혐의로 카나코를 3번째로 체포. 결국 카나코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스토킹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여성. 사랑을 강요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2021년 미국 대결 나른 춤과 끼로 약 1년 만에 100만 팔로워를 보유. 단박에 SNS 스타가 된 10대 소녀 에바 마주리. 에바는 평소처럼 팬들에게 답장을 해주며 팬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런데 에바가 한 팬에게 보낸 이 평범한 메시지가 크나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헐. 근데 그걸로 착각했나 보다. 아하. 자기를 좋아한다고. 답장을 받은 사람은요. 10대 팬이었던 에릭이었습니다. 역시 에바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야. 우린 운명이야. 에바의 친절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듯 착각에 빠진 에릭은 팬을 넘어 점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에바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던 에릭은 에바에게 셀카를 요구하더니 에바, 셀카 말고 은밀한 사진 좀 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체를 노출한 사진까지 요구하며 선을 넘었습니다. 신고하고 차단 먹여야지. 이 정도면 성범죄죠, 이제. 그렇지, 뭐 완전히 신체 사진을 은밀한 보내라는 사진. 거 이게 무슨 팬입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자, 이 사실을 안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요. 이건 엄연한 범죄야.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연락하면 가만 안 둬. 라며 강하게 경고. 그리고 에바도 SNS에서 에릭을 차단했는데요. 하지만 에릭의 스토커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바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주거나 숙제를 대신해주며 에바의 사진, 번호, 개인정보를 얻었고요. 참고로 에릭은 2대 휴대폰에 무려 에바의 사진 수천 장,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7월 에릭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에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총을 난사하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해? 당시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 그를 내쫓았지만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에릭은 로버트의 경고에도 불구 끝까지 에바 가족을 위협하다 그만 가족을 지키려던 로버트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한다면서 왜 총을 난사해요?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는 거잖아. 진짜 광기다. 한편 총을 쏜 아버지 로버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후 에바는 또 다른 스토커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며 2022년 3월 법정에 섰고요.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없던 문화잖아요. 이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최근에 SNS 스타라는 게 이게 좀 심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워지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저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아휴, 슬프네요 진짜. 네. 2008년 11월 영국 대번주 엑셔터시로 이사온 여성 헬렌 피어슨.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헬렌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 자전거가 왜 여기 버려져 있지? 자전거 타이어가 망가진 채로 발견. 그리고 며칠 뒤엔 집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는데요. 불을 끌었나 보네. 아니면 이분이 새로 이사 왔다 그랬으니까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잘못된 타겟으로. 그렇지. 새 주인 온지 모르고. 자, 겁이 난 헬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고요.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헬렌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구만. 비명을 지르려나?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헬렌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발송. 심지어 집 근처 길바닥에 죽어라 헬렌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다이 헬렌 다이. 왜 저래? 뭐 원한이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건 원한이 있는 건데. 자, 그렇게 장장 5년이 흐르고 2013년 10월 결국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출한 헬렌을 덮친 한 남성. 그는 흉기로 헬렌의 목과 등 얼굴을 무려 8차례나 찔렀는데요. 어머머. 정말 다행히도 목격자가 남성을 제압. 헬렌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격자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죠. 진짜로.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조 윌리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 여자는 내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다고요. 전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 남편이 전 남친이든 간에
이별을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헬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뭐야, 관계가 없어? 조는 전 남자친구도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뭐야? 사실 조는 헬렌이 이사 온 아파트의 이웃집 남성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헬렌을 마주칠 때마다 날 보고 웃으며 인사하네. 나한테 관심 있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면 좋아하겠지? 결혼하면은 우리 집을 팔고 저 헬렌 집에서 살까? 뭐야, 한 번 웃었더니 결혼하고 집 파는 것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헬렌에게 푹 빠졌고요. 혼자만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주말에 나랑 공연 보러 갈래요? 어머, 주말에 약속 있는데 미안해요. 이 한 번의 거절이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데이트를 거절한 헬렌에게 배신감을 느낀 조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 무려 5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다 결국 살해 시도까지 한 겁니다. 아니 이러니 애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웃으면서 얘기해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헬렌은 스토킹을 당하는 동안 무려 12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던 건데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5년의 지독한 스토킹은 상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 안 받았답니까? 좀 미리미리 수사를 잘했다면 이런 일까지. 그럼요. 2017년 8월 어느 오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시장에 동생과 들른 15세 소녀 라니아. 그런데 잠시 후 시장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기 사람 손목이 떨어져 나갔잖아. 얼른 경찰을 불러. 손목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손목을 누가 잘랐어? 라니아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 손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우, 야, 손목을 왜 잘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왜? 소녀를 공격한 사람은 스토커 비노드 차우라지아. 그는 평소 라니아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스토커 비노드는 거절 의사를 밝힌 라니아의 근처를 맴돌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미성년자인 라니아를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고작 15세밖에 안 되는 어린 라니아는 몇 달 동안 비노드의 스토킹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고요. 제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며 비노드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벌써부터 화가 난다 진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힘없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한동안 비노드를 피해 다녔던 라니아. 그런데 시장에 나들이에 나섰다 그만 비노드의 눈에 띄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비노드가 일방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자 라니아는 거절. 이에 격분한 비노드는 근처 가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라니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낮에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경악했습니다. 정말 무섭다. 아니 근데 사람 많으면 사실 목격자도 있고 주변에 그걸 막아줄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손목을 절단하게 그냥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에 지금 말씀 못 읽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못 도와주면 이제 법에 도움이라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인도에도 스토킹 관련 법이 존재는 합니다. 스토킹 범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됩니다만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평균 55분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 하지만 신고율은 턱없이 낮다고 하는데요. 어린 라니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스토커를 피해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토커 범죄에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렁.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집착이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KT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낌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KT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저거 다 녹아서 불탄 거 봐.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KT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 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악마네.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유, 저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야. 결국 KT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KT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 심할에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쥐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쥐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쥐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주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10초면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주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주안은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얘기할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서 말던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지요.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가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근데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가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